첫 번째가 귀족적인 막스가 인데요. 통상적인 이미지가 달라요. 마르크스는 소위 공산주의 이론가고, 공산주의 이론가는 없이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있고, 억압받는 사람이니까 귀족하고는 정반대일 것 같은 이미지가 있고, 오히려 마르크스를 욕했던 사람들이 귀족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욕하려고. 제 알고 보면 프롤레타리아와 같이 싸운 것 같지만, 고급 주택에 살았고, 부인이 세상에 그 남작의 딸, 귀족의 딸인데 신분 상승을 노려서 여자를 꼬신 거고, 얘들은 사립학교 다녔고, 그래서 되게 귀족적이었다라고 마르크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르크스가 귀족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귀족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예전에 이제 니체를 좋아해서 니체를 종종 읽었는데 니체가 노예의 도덕과 귀족의 도덕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귀족 느낌이 가까워요. 그때 니체도 귀족, 내가 말하는 귀족이라는 게 이제 그 독일 사람 보면 관청에 귀족 명부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만 귀족이지 없는 사람 귀족이 아닌 그런 귀족 말하는 거 아니라고 니체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니체의 표현을 쓰자면 권력이나 부를 향해서 막 기어 올라가는 원숭이들이 있다고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천하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 권력이나 부의 질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귀족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마르크스 전기를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마르크스는 착취에 대한 고발 속에서 귀족에 대한 이상화가 나타나고 있다. 돈에 대한 착취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르주아처럼 돈을 버는 걸 통해서가 아니고 귀족처럼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걸 통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처럼 돈의 권력과 싸움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 표현 귀족도 아니고 부르주아도 아니고 말이 애매하게 꼬여있는 문장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보통 우리는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귀족과 노예가 있으면 왠지 이제 귀족도 지배자고 부르주아도 지배자니까 귀족과 부르주아가 한 편인 것 같고 억압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노예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 이렇게 한 편일 것 같은데 그거하고 다르게 마르크스는 부르주아를 노예적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해요. 돈의 노예들이라고. 노예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는 귀족이나 부르주아들은 지배자들이고 노예나 프롤레타리아들은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스의 모습 속에 에서 보면 막스가 생각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돈의 질서, 권력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거기에 매여있는 부르주아들이 노예적이고 프롤레타리아와 귀족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라고 하는데 감히 말해보자면 저는 마르크스 혁명에서 약간 그런 길을 봐요. 미리 앞당겨 말하면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묘사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있잖아요. 아침에 뭐하고 점심때 뭐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목축하고 낚시를 하고 저녁엔 비평가가 돼서 글을 쓰고 귀족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의 지배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부르주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까를 부르주아가 택하는 길은 돈을 더 벌어야 된다예요. 돈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잘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통해서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데 돈을 통해서 지배자가 되려면 먼저 돈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질서에 가장 빨리 순응해야 돼요. 돈의 생리를 빨리 알아채고 거기에 최적화돼야 돼요. 자기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돈은 항상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나의 노예가 되라. 그럼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부르주아는 그런 점에서 영리한 노예의 길을 택한 거예요. 영리한 노예란 뭐냐면 딱 보니까 도망치거나 노예 해방해봐야 힘들고 위험하니까 가장 주인의 말을 빨리 잘 들으면서 노예 중에 가장 높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노예들을 부리는 높은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걸 영리한 노예의 길이라 그러는데 이게 부르주아의 길이에요. 부르주아는 돈의 생리의 질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빨리 복종함으로써 노예 중에 가장 윗자리를 빨리 차지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이다 이거죠. 프랜시스 윈이라는 사람이 쓴 전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의 금전적 신중함을 경멸했다. 항상 돈을 다 계산해서 예산 빠듯하게 잘 세워가지고 살고 저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르주아적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거 경멸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돈이 없을 때는 빚쟁이들이 오면 숨어요. 돈은 빌려서 쓰고 숨고 허세 부리고 거짓말하면서 버텨나간다. 그러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내일은 생각 않고 그냥 막 써버린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결혼할 때 사실은 부인인 예니가 나이가 4살 많아 연상이에요.
누나의 친구예요. 어찌어찌 해서 이제 눈이 맞아서 좋아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스 집에만 알리고, 예니 집에는 차마 알릴 수가 없었는데, 뭐, 물론 신분상의 차이도 나겠지만, 무엇보다 막스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니까. 결혼을 할 때, 예니, 부인의 어머니인 사람이 서약서를 썼어요.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 막스가 보니까 장남이고 그 집에 재산을 다 몰빵해가지고 공부시키려고 그 보온 대학 갔다 나중에 베를린 대학을 가는데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정말 막 썼어요. 정말로. 그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산은 항상 공동소유다. 그리고 결혼 전에 진 빚은 결혼 전까지 다 해야 된다. 절대 넘어오면 안 된다. 이런 각서를 요구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마르크스의 돈 씀씀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있었던 거죠. 젊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40대, 50대가 돼도 막스의 경제적 관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들어오면 쓰고 없으면 거의 밑바닥에서 생활하고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오면 좋은 집을 옮기고 가구를 들여놓는다든지 휴양지에 놀러를 간다든지 집을 구할 때도 좀 위험해요. 왜냐면 계약금을 낼 수 있으면 집을 일단 구해요. 이게 그리고 3년치 계약을 맺어. 그런데 3년치 돈은 없어 이 사람이. 한 6개월치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보는 스타일이 약간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사랑과 자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에 집을 임차할 돈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집을 임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교훈을 자꾸 망각한다. 마르크스가 무슨 말이냐면 첫 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3년 내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는데 해요. 마르크스가 장남이고 변호사 아들이고 가난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혼생활 때부터 바로 힘들어지기 시작한 얼마 안 돼서 특히 이제 런던으로 쫓겨 48년 혁명 끝나고 49년 30 막 넘기고부터는 너무 끔찍한 그 소호라고 런던에 지금 뭐 디자인 그런 걸로 유명하고 하지만 소호에 갔을 때는 애도 뭐 죽었고 많이도 유명하지만 굶어 죽기도 하고 뭐 영양적이라도 가고 먹고 살 게 너무 없었고 그래서 가난한 다락방에서 애니하고 둘이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식료품 가게나 외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항상 독촉을 받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니가 바이데마이어라고 막스 친구이기도 하고 막스가 쓴 글을 게재해주던 성명이라는 잡지도 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예니가 돈 좀 보내달라 원고료 좀 빨리. 진짜로 처참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 힘들구나라고. 예니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죽음과 비참 사이를 떠돌고 있다. 집달리라고 이제 소속 내서 빨간 딱지 붙인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구나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의사들이 혹은 약국에서 뭐 들이닥치고 빵집 주인이 와서 또 한번 훑고 정육점, 우유가게 주인들이 다 챙겨가고 나중에 그 있잖아 아이 요람까지 다 들고 나갔다고. 2년 뒤에 엥겔스한테 돈을 좀 보내달라고 막스가 쓴 걸 보면 딸하고 예니 부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약값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염병도 많이 돌고 했는데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니까 어쨌든 그 시절에도 부인이 또 증언한 회고한 바에 따른 마르크스는 정말 이렇게 삶이 무시무시한 비극과 대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 여기는 안 썼지만 아이가 아팠고 집을 아예 쫓겨나게 돼요. 비가 막 축축 내리는데 집에서까지 쫓겨났는데 갓난애도 있고 예니도 막 아프고 하는데 그래서 잘 여인숙을 구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걸 구하려고 비가 오는데 막스가 막 그 배회하는 거리를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도 있어요. 정말로 끔찍했을 때인데 근데도 큰 틀에서 보면 예니는 남편이 명랑한 기분과 굳은 신념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실제로는 근데 힘들었을 때 60년대 초반에는 또 64년인가는 취업도 하려고 했어요. 철도 직원으로 그 이력서도 내고 그랬어요. 마르크스가 도저히 생계가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악필이거든요, 막스 글씨가. 막스의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엥겔스하고 예니밖에 없어요. 필체가 너무 안 좋아서 잘렸어요. 직업도 못 구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언뜻 생각하면 진짜 경제관념이 없고 돈이 있으면 막 쓰고 없으면 완전히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랬던 사람인데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뭐라 그러지? 생각이 없다고요. 예전에 니체가 도덕의 계보란 책에서 그리스인들의 귀족들의 특징으로 생각 없음을 덕목으로 넣었어요. 그리스 귀족들은 생각이 없다고. 좋은 덕목, 나쁜 덕목 나눴는데 좋은 덕목에 들어있는 거야. 이 아테네인들은 생각이 없다. 사려가 없다는 게. 이건 뭐냐면 좀스럽게 뭔가를 계산하고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옳은 일 있으면 그냥 쓱 나가버리고 대책 없이. 사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테네 시민들이 가지고 훌륭한 덕목이다. 그래서 뭘 재지 않는다. 그런 일인지 아니면 중세 귀족들 마지막에 해프게 돈 쓰고 빌려다 쓰고 갚지도 못해서 망해가는 그런 생각 없음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막스의 일들을 보면 그의 생각 없는 씀씀이가 생각을 넘어선 씀씀이하고 관계가 있어요. 특이한 것인데 뭐라 그러지? 어떤 척도가 있고 계산을 잘하고 계획이 있고 합리적으로 쓰는 사람의 평소의 씀씀이가 미달해요. 막 쓰고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런 씀씀이가 척도를 넘어선 씀씀이를 가능하게 해줘요. 돈을 계산하는 사람은 써보지 못하는. 이거 좀 애매해요, 이거. 저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간혹 느끼는데 회계 기준을 넘어선 씀씀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매이지 않는 어떤 거. 막스의 생애에서 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항상 막스가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유산 분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노인네는 언제 죽나라고 하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하도 그냥 빨리 유산 좀 달라고 어머니를 못 살게 구니까 삼촌 쪽인가가 항상 말하지만 그 필립스 전자, 레옹 필립스 전자 그 창업주예요. 그쪽 압박해가지고 돈 뜯고 애니 쪽도 압박해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또 막 쓰고 그랬었는데 이때 48년에 어머니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당겨줬어요. 분배를 해줬어요. 6,000프랑이라는데 꽤 큰 돈이었나 봐요. 어느 정도 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큰 돈 것처럼 나오는 거. 그런데 이 돈을 받고 엄청나게 기다렸던 돈이거든요. 신혼 살림이 엉망이 돼가지고 살기가 어렵고 요때 막 쫓겨다녔어요. 파리로 갔는데 파리에서 다시 독일 정부가 압력내서 브뤼셀, 벨기에로 쫓겨갔고 그때 잠깐 파리에 다시 들려 거기서 추방돼가지고 또 파리에 오고 신혼 때 살림살이 가져온 걸 다 팔아서 겨우겨우 경비를 댔을 때처럼 그리고 갓난아이가 있었고 임신한 아이도 있었고 너무 힘들 때라서 이 돈을 정말로 간절히 바랐거든요. 돈이 오자마자 48년에 그 벨기에에서 그랬나? 어쨌든 모르겠는데 곳곳이 봉기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파리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성공했다고 독일 프로이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벨기에 쪽도 뭐 정세가 불안정해졌어요. 그러자 아마 벨기에 정부였던 것 같은데 그 혁명가들이 많이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추방돼가지고. 얘들이 무슨 짓을 저릴까 봐 쫓겨난 독일인들을 감시하고 그래서 혁명 봉기를 준비할 겸 자기 방어도 할 겸 해서 무기들을 준비한다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막스가 다 댔어요. 무장을 할 때 비용이라는 거는 가구 들이는 비용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기에는 6,000프랑 중에 5,000프랑을 거기 다 썼다는 얘기도 있고 상당한 돈을 냈어요. 이애니가 나중에 회고할 때 뭐라 그랬냐면 왜 막스가 그 돈을 냈냐고. 딴 사람만 간단해요. 유산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었으니까 돈 낸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때 막스한테는 돈이 있었거든요. 라고. 원래면 집 살 돈 빼놔야 되고 자녀 교육비 빼놔야 되고 이렇게 빼놓고 나면 돈이 없는 거거나 있어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한테는 매우 중요한 혁명의 정세가 펼쳐졌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냈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느냐? 막스가 이제 신라인 신문이라고 예전에 라인 신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쫓겨나고 48년 혁명 때 이 인간은 천상 총을 쏘는 인간이 아니라 패를 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문이 필요하다. 이 혁명을 퍼뜨리는데 그랬어요. 콜로뉴 즉 쾰른 독일 지역에 가서 신라인 신문을 몇몇 사람과 했는데 몇몇 사람들 명망가들은 있고 돈을 끌어오는데 다 젬병이고 글 쓸 욕구만 있는 인간들만 몇 모여 있는데 그걸 막스가 사실상 인수하죠. 그 유산 다 투자 박아서. 그래서 신라인 신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돈 다 썼어요. 바랐던 집 구하려고 혹은 가구 구하려고 간절히 바랐던 먹을 것 구하려고 간절히 바랐던 돈이 왔는데 무기 사는 거하고 신문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독불연보라고 신혼 결혼하고 막 왔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고 하여튼 마르크스는 돈이 있고 중요한 일이 씀습니다. 이게 약간 중세 귀족들의 이런 거 있어요. 이름 잊어버렸다. 프랑스의 재상까지 한 그 귀족이 있는데 이름 잊었네. 북클럽 저번에는 제가 써놨는데 그 재상이 자식 교육시킬 때 귀족인데 아이한테 경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돈을 한 뭉치 주고 네가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이 애가 다 못 쓰고 돈을 갖고 왔어요. 쓸 데가 없고 아껴서 갖고 왔어요. 그러자 그걸 본 리슐리에인가 보다. 그 돈을 뺏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르주아 경제관념을 들었는데 부르주아 경제관념은 수입과 지출로 돼 있어요. 지출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
그 가계부라는 게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져 있고 수입 왼쪽 쓰고 지출 오른쪽 써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의 경제관념은 달라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지 않아요. 돈은 들어오는 것은 들어와야 할 곳에서 들어오고 지출은 필요한 곳에 써야 해요. 그러니까 지출 원칙은 그 돈이 그 쓸만한 일이 있나 아닌가의 관점이지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하고 무관한 얘기예요. 굉장히 독특한 관념입니다. 너는 돈을 쓸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창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면 화들짝 놀랄 일인데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써야 할 일에는 써야 한다예요. 지출의 원칙은 그거예요. 수입의 원칙은 벌 수 있는 일에서 버는 거예요. 둘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번 것만큼 써야, 번 거 한도에서 써야 된다는데. 어쨌든, 마르크스한테 그런 면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면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 혁명가들이나 망명객들이. 파리에서 브뤼셀로 45년인가 쫓겨났는데 그때도 셋집에 사는데도 그 일대 애들이 다 막스 주변으로 이사 오거나 그 근처에 있고 거기서 우아히 밥을 항상 먹고 심지어 막스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던 애들도 와서 밥은 막스 집에서 먹고 그래서 전기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막스와 예니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정말 어려워라고 쓰면서도 식사 비용은 한 번도 아까워한 적이 없다고. 그 대신 빨리 망가지죠. 근데 그때 찾았던 노동자 명이 있어요. 막스 집에는 노동자들도 꽤 많이 오는데 식자공, 민세소에 이제 글자 읽기 식자공들이 있었죠. 슈테판 보른이라고 뭐 동지이기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스와 애니 집에 왔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이 집은 극단적으로 검소하고 가난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극단적으로 검소했고 가구도 엉망이었지만 식탁 몇 개 있고 언제나 환대해 주었다고. 물론 아마 런던에 소호 있을 때는 힘들었을 거예요. 뭐 집도 뺏기는 판이니까. 그런데 조금 안정화돼서 옮겼을 때는 특히 인터내셔널이라고 국제노동자협회에서 막스가 주도적 일을 할 때는 거기 사람들이 항상 막스 집에 기본적으로 있고 또 마지막에 프랑스 이제 내전이 있었죠. 파리 코뮌이라고. 그때 망명객들이 다나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스 집으로 왔어요. 그 중에 막스의 첫째 사위가 된 사람이 있었고 둘째 사위가 된 사람이 있었죠. 같이 막 들어와서 살다가 첫째 딸하고 눈 맞아서 둘째 딸하고 눈 맞아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스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 막스가 아까 부르주아들을 노예적이라고 돈의 노예인 애들이라고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빈곤 내지 가난을 찬양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점에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하냐면 빈곤이라고 하는 것 혹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근성만큼이나 끈질기게 사람을 굴종과 타락시킨다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한다고.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돈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진짜 눈치 보게 만들고 노예 근성이 생기게 한다고. 그래서 부자만큼이나 빈곤도 싫어했어요. 왜냐? 그것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결핍된 부와 부를 많이 가진 것과 부가 결핍된 것인데 스펙트럼에 다 그냥 부예요. 부의 세계. 그래서 벌려고 하는 인간이나 돈이 없어서 돈에 매달리게 되는 인간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는 빈곤을 굉장히 증오했고 무엇보다 빈곤이 노예성에 굉장히 취약하고 돈의 위협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예적인 걸 상징하는 쇠사슬 비유를 많이 쓰고 자본에도 많이 나옵니다. 로마의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근대 임금 노동자들도 사슬에 묶여 있는데 다만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예속되어 있다고 똑같이. 그래서 임금을 높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 질서에 매몰되는 것을 마르크스는 되게 경계했어요. 결국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쇠사슬이 황금사슬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사슬에 노예 묶여 있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마르크스를 그런 점에서 방금 마르크스의 귀족주의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거나 결핍돼도 그 결핍된 상태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없기 때문에 더 끄달리고 더 매달리게 되고 있는 애도 매달리고 없는 애도 매달리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는 심지어 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 어떤 존재, 귀족적인 존재를 항상 꿈꿨고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이스킬로스의 그 그리스 비극에 나오면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인가? 제우스가 헤파이토 시켜가지고 독수리가 간을 계속 쪼아먹게 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프로메테우스는 고귀하다고.
그걸 이제 귀족적이라고 막스가 말합니다. 귀족계 성자. 마르크스 박사 논문에 서문에 자기가 프로메테우스를 철학의 성자라고 높이 띄우는데 거기 보면 프로메테우스에게 헤르메스가 오죠. 제우스의 심부름꾼. 이제 그거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아플레 미래를 알잖아요. 제우스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자기가 형제들이나 다 살해하고 아버지도 죽이고 올라왔는데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데 그걸 프로메테우스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메테우스한테 그걸 알아내고 싶어서 죽이질 못하고 고통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헤르메스를 보내서 딜을 시도하는 것인데 헤르메스가 회유를 자꾸 하죠. 말하라고.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헤르메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불행하지만 이 불행을 노예, 즉 종살이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게임인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가 제일 미워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목록 작성해서 알아맞추기,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하고 서로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도 본인이 뭐라고 해놨냐면 제가 어디서 났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냐면 굴종하는 거라고. 뭔가에 가장 행복한 건 싸우는 거라고 그런 거에 맞서서 라고. 물론 색깔은 빨간색 좋아하고.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장 용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잘 속는 거. 생각 없는 존재들이 사기 잘 당하는 거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건 노예 근성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로 노예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족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파르타쿠스. 근데 스파르타쿠스가 노예거든요. 그런데 그는 노예의 길 그만둔 노예예요. 노예 해방에 나섰던 노예인 것이죠. 노동자들에게 했던 마르크스 말이 있죠. 사회계획이라는 것은 강한 애를 끌어내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한 자들이 강해짐으로써 이루어진 거라고. 중요한 말인데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 강해짐으로써 혁명에 이르는 것이지 권력 잡은 애들을 끌어들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라고. 얼마나 강해져야 되느냐? 단순히 물리적이 세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강해져야 되냐면 돈, 권력, 부, 명예,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헤르메스가 제우스가 들고 많은 회유책이 있는데 그런 거에 끄떡도 안 할 정도로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만 네가 내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만큼 강해야 된다. 이 얘기 옆으로 셌습니다만 첫 번째 얘기는 마르크스 나는 되게 귀족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혁명이란 바로 이런 면모이다. 즉 뭔가에 결핍돼 가지고 시달리면 돈의 결핍감을 막 사람들이 느끼면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돈 가진 사람이 힘이 세져요. 사람들이 돈의 결핍감을 느낀 사람이 클수록 힘이 세진다고.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돈, 권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국가, 가족, 이 모든 것들, 부러워 죽겠는 것들, 부러워하면 지게 되는 거. 그것들로부터 초연하단 말까지는 거짓말이지만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그 정도로 강한 것. 제우스가 우리에게 뭔가를 내밀 텐데 네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나를 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귀족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